지금 조선 팔도에 끼니거리가 없어서 졸졸 굶고 앉아있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이들이 지금도 그놈의 시야와 이기만을 따지는 성리학에 집착하기 때문이오. 김공, 젊은 양반이 참으로 신통한 기술을 가졌소이다. 그만한 기술은 사실 강화도에는 없을 것이오. 내가 강화도 33개 섬을 우리 집 부뚜막보다 더 훤히 알고 있지만 김공 같은 기술은 없소이다. 장담하오이다. 자, 그럼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오. 그럼 내가 조건을 제시하리다. 어른께서 제시하는 조건이 좋으면 응하리다. 그럼 삭을 전량 드리리다. 그리고 배 만드는 일체의 비용은 물론 내가 다 제공하겠소이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시일 동안의 숙식은 물론 내가 책임을 지지요. 그렇게 후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만하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여도 될까요? 어디 말씀해 보시구려. 내가 마포나루에서는 제일 근사한 배를 한번 끌어보고 싶소이다. 연평도 조기잡이로 크게 한 목을 잡아보고도 싶소이다. 배만 든든하고 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김정우와 윤준발은 복룻방에서 우연히 만나 이상한 각도로 말을 진전시켰다. 그들은 배짱이 딱 들어맞아 가고 있었다. 윤준발이 원하는 것은 늙어가는 어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실하고 큼직한 배였다. 김정우가 원하는 것은 후한 공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날 은율에 좀 보내주시구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식솔들을 데리고 와야 하겠소이다. 나도 상투튼 사람이오. 6개월이나 객지에 나와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이까? 아, 그거야 문제가 없는 일이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무트로 가면 별별 놈들이 다 달라붙는 세상이지만 우리같이 바다에다 창자 묻고 사는 사람들이야 무슨 걱정이오. 아직 해적이라는 말은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소이다. 내 집이 저기 섬거천 하류 강촌이오. 거기 빈집도 있소이다. 언제든지 식구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문제가 없소이다.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일부터라도 일을 시작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튿날 두 사람은 일단 성모도로 들어갔다. 성모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강화도에 속했다. 그래서 정호는 또 다른 흥미를 가지고 성모도와 교동도를 답사하고자 했다. 성모도에는 세 개의 꽤 험한 산들이 있었다. 상주산, 상봉산, 해명산들이 그것이었다. 이 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문산은 상봉산 한가운데 들어앉아 있었다. 성모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동도에는 산다운 산이 없었다. 화계사가 들어앉아 있는 화계산이 그래도 산의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정호는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자신의 지리학 지식으로 이 정도는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었다. 그것들의 정확도가 문제였다. 그것의 위치와 향, 그리고 높이가 실제 자신이 답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했다. 정호는 고향의 송원길 훈장에게서 글을 배울 때 사서삼경의 독서에는 그리 흥미를 보이지 않고 의서나 지리서 등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훈장 어른과 동문수학의 친구들은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이해해 주기도 했다. 김정우와 윤춘발은 성모도 보문사의 유사체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같이 강화도 강촌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광화도의 북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삼거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0가구가 살고 있는 졸락이었다. 그것은 어촌이기도 했다. 정호는 강촌이 황해도에 있는 자신의 고향인 은유루의 금산리와도 참으로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강촌에는 빈집이 있었다. 그것의 소유자는 윤춘발이었다. 그가 지금의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살던 집이었다. 그것은 강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빈집이었으나 사람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정우는 다음 날부터 대송 자르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윤춘발을 데리고 봉천산과 고려산으로 부지런히 올라갔다. 그래서 선제가 될 만한 대송들을 자르기 시작했다. 윤춘발은 말썽이 나지 않게 산주들에게 후한 사례를 했다. 아니, 이런 섬에 참으로 좋은 대송들이 있습니다. 산도 아주 깊고요. 그래서 강화도 아닙니까? 강화도는 참으로 천년의 요새입니다.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도대체 없는 것이 없어요. 섬의 산들치고 이렇게 골이 깊고 나무들이 무성한 데는 아마 조선 팔도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려. 이렇게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면 혹시 산적들이 없습니까요? 명화적들 말이지요. 그렇습죠. 아, 바로 저기에 강화 유수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몽고 30만 공격군을 쳐부순 강화 유수군이 아닙니까? 정우는 그 순간 고향 은유리 구월산을 생각했다. 자신이 그들과 조금은 이상스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없었다. 전기탁이 죽고 말았으니 이제는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역시 깨름지겠다. 이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어디서 그렇게 그런 비밀들이 새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구월산 졸개들이 관아에 잡혀서 실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들이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 법이다. 범대진 두령과 보두령, 그리고 행수 노릇을 했던 떡새, 그리고 짱구, 번개 등은 너무나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어디 그들뿐인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홍자숙 안두령이다. 그리고 그녀의 딸인 진아낭자였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정으로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정말 흉악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용한 섬으로 데려와 같이 살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은 어느면 당시 사회에 크게 유행하던 정감록의 신봉자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감록이란 비서에는 이 시의 한양 몇백 년이 끝나면 정시의 계룡산 몇백 년이 이어지고 이어 조시의 가야산 몇백 년이 이어지고 이어서 범시의 완산 몇백 년이 다시 도래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는 것이었다. 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백성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것은 도무지 믿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민심은 이 비서에 크게 현혹되고 있었다. 범대진은 자기의 성씨가 원래 범씨가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그는 부하 졸개들에게 어떤 신비감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칭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범씨는 정감록의 성씨였다. 백성들은 그만큼 지쳐 있었다. 왕조는 그토록 백성들의 믿음을 받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정호는 그런 것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온 나라의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도다운 지도를 만드는 것만이 자기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범대진, 범진아 두 부녀는 과연 어떤 인물들일까? 정호는 그들로 향하는 자신의 의지를 쉽게 거둘 수 없었다. 정호는 베어온 나무들을 깎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상거천 하류로 가지고 가서 바닷물에 담갔다. 그러곤 햇볕에 말렸다. 그리고 다시금 바닷물에 담갔다. 그는 이 짓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선제들을 단련하는 것이다. 어떤 바닷물 속에 담그더라도 썩지 않게끔 단련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단근질이었다. 그리곤 마지막으로 선제들을 바닷물 속에 담가놓고 고향 은일로 떠났다. 어머니와 향이와 일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다. 어느 틈엔가 일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식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윤춘바리가 준 배를 바다에 띄었으나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그것이 비록 무트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역시 절기를 잘 타야만 했다. 중국의 황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여기 조선반도의 해안에까지 미쳐 남으로 빠지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기는 좋으나 남에서 북으로 오르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황하의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태 붙여서 배를 띄어야만 했다. 그러나 정호는 이 백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는 배를 띄우면서도 줄곧 조상님에게 감사했다. 세상 인심이 이렇게 흉흉한 시절에 그래도 윤춘바리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도 세상에서는 홍경래의 반란이 끼친 영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참으로 어이없게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감록 신앙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서해인과 호남인은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것의 이유가 3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전주 사람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여립의 모반 사건은 너무나 아득한 시절에 끝나버렸다. 그러나 정감록에 담겨있는 얘기 때문에 그것은 잊혀지지 않았다. 즉 정씨가 이씨의 대를 물려받아 정권을 쥘 것이라는 설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만큼 인심은 조선을 떠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성씨의 왕조가 들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정호는 한 나흘 배를 띄어 은일강 하구에 들어섰다. 그는 밤을 기다렸다. 관아에서 그에게 또 다른 이유를 들며 올가미를 씌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야음을 타고 들어가 역시 야음을 타고 마을을 떠나고 싶었다. 정호는 한 이경이 되어 배를 은일강으로 디밀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향이가 몸을 풀었다. 그녀는 딸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낳지 않아 조금은 계면적은 얼굴을 했다. 정호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근 달포 만에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빈소에 절을 올리고 어머니에게 큰 절을 드렸다. 일구란 놈은 그 사이 키가 훌쩍 커 있었다. 여보, 오늘 밤에 우리는 한양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오. 어서 짐을 꾸리시오. 어머님에게는 내가 잘 말씀드리리다. 육로로는 도적들이 심하게 날뛰니 해로로 가기로 했소이다. 그렇게 갑자기 떠나야 하나요? 그렇게 급할 것은 없소이다. 그러나 또 무슨 올가미를 씌워 날 못 끌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소이다. 의사이는 이사를 갈 때 다들 그런 식으로 떠나갑니다 그려. 그럼 은율에 들어가 보지도 않으시고요? 아니요, 아무려면 그럴 수는 없지. 봉산 장모님에게도 통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의도련님은 찾아뵈야지. 마님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그럼 어서 다녀오셔요. 정우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집을 나섰다. 장모님에게는 사람을 넣어 나중에 기별을 할 수 있었으나 용의와 신씨 부인은 찾아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를 받은 용의와 신씨 부인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들도 1년상만 끝나면 곧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용인이와 정은혜는 그러니까 비슷한 날짜에 여기 고향 은유를 떠나는 셈이었다. 백원은 어디를 가든 나에게 연락을 취해주기 바라오. 그리고 지도에 대해 품은 열정 부디 꽃을 피워주기 바라오. 아직까지 국빈으로부터 전갈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소만 틀림없이 최한기에게 전해졌을 거요. 어디 더 기다려 봅시다.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가 한양으로 이사를 가면 그를 직접 만날 수도 있지 않겠소이까? 용이도 그 사이 풍상을 겪은 탓인지 한결 어른스러워졌다. 이제 어디를 가도 나이가 어려서 행세 못하지는 않을 때 됐다. 용이는 봉산 은파장의 월선인의 주막에는 더 출입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친구인 정호의 빅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풍류객이라 하지만 어찌 친구의 빅모와 놀아날 수야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가려는 곳은 한양이 아니고 강화도의 외지는 어촌이옵니다. 어찌 감히 한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오. 강화읍이라 하면 유수영이 있는 곳인데 자고로 유수란 중앙관직이고 지방관이 아니잖소. 그러므로 강화읍은 지방의 소읍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오. 듣기로 국빈이 광화 유수영의 정육품 벼슬인 종사관으로 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소. 어머님도 정확한 기별은 아직 듣고 있지 못하시오.
국빈은 차마 육관을 거치지 않고 급제와 더불어 숭육을 했으니 대단한 발탁이지요. 그게 아마도 훈련대장을 지내신 신웅주 대감의 덕이 아니겠소?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명문 거족이니까. 과거 국제의 직접이 단번에 참상이라니 참으로 들은 일입니다. 공습. 상감이 국빈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집안을 훤히 알고 계신다는 증거요. 국빈은 아마 무인으로서 승승장구할 거요. 국빈이 비록 무인이지만 문자 속도 문가의 급제자들에게 조금도 못하지 않오. 그럼 국빈이 강화읍에 나와 계시다니? 그런 전언을 들었을 뿐이요. 확인된 것은 아니오. 백원이 강화도로 이사를 간다면 어떻게 해서 국빈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이다. 얼마 후에 신씨 부인이 아들이 사랑으로 나왔다. 그녀는 정호를 마음으로 적극 후원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아, 걱정 말게나.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면 친정 나들이를 해서 국빈의 소재를 파악해서 알려줄 것이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소인이 강화도지를 만들 결심을 하고 벌써 도은회를 한 차례 답습했나이다. 국빈님과 문통이 터지면 이 지도를 그분에게 올릴까 합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아주 요긴하게 그분은 이 지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 말라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정우는 용희와 신씨 부인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한왕자 생각을 했다. 자기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녀와는 소식이 영영 두절될 가능성이 높았다. 사람을 놓아 기배를 하려 해도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자기를 그리워하느라 시녀를 앓고 나는 진한왕자를 생각하면 자신은 그냥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달을 쓰고 태어나 어떻게 그렇게도 매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겨우 3경이 되었을 뿐이다. 9월산으로 그들을 만나러 간다. 오래 머물지 말고 자신이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만을 알려주면 어떨까? 그는 이런 자문을 해보았다. 아니다. 도적들과 상종을 해서 못하랴. 그렇지 않아도 신관사또 어길주는 그런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있지 않은가. 그는 9월산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가슴속에 묻어버리고 발길을 금산리로 향했다. 그는 이 밤에 할 일이 많았다. 짐을 꾸려야 하고 아버지의 무덤에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자기는 동네 사람들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들과 해우한다고 해서 탈될 것은 없지만 기왕에 떠나는 마당에 쥐도새도 모르게 떠나고 싶었다. 정우는 야음 속에 몸을 숨기고 걸음을 재촉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참을 걷던 그는 자신이 9월산을 향해 퍽이나 많이 들어와 있음을 알았다. 그는 벌써 자신이 협도봉 아래 옛날 장모가 운영하던 주막집 앞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막은 불이 꺼지고 폐가가 되어 있었다. 9월산 산 도적들이 들끓는 여기에 와서 다시 주막을 열 사람은 없었던 모양이다. 범대진 두령과 홍자숙 안두령 그리고 그들이 무남 동료인 진한왕자 등의 얼굴이 눈앞에 명멸했다. 어쩐 일인지 그들이 흉악무도한 산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따뜻한 인간미가 풍겨오는 것이었다. 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과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산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산을 타는 그의 두 발에는 바람이 일었다. 그는 그야말로 나는 듯이 걷는 것이었다. 어길준이란 놈의 눈이 예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적어도 그는 이들 산 도적들을 심정적으로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험난하게 짝이 없는 벼랑길을 잘도 타고 걸어 드디어 산채의 입구에 다다랐다. 개섰거라 웬 놈이냐? 졸개한 놈이 검문했다. 나는 두령의 친구 김정우다. 내가 왔다고 알려라. 아니 김정훈아리 저 짱구입니다요. 여기 번개란 놈도 나와 있습니다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짱구와 번개가 보초를 서고 있었구나. 어허 수고들 많다. 그래 두령과 안두령은 잘 계시냐? 짱구와 번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변고가 있는 모양이었다. 무슨 변고가 있었느냐?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김정훈아리 아니십니까요? 이놈은 떡새우시다요. 아니 떡생수가 아니시오? 참으로 반갑소이다. 그래 두령은 잘 계시오? 그러니까 떡새는 정문보초의 주장을 서고 있었다.
그들은 정우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이들이 과연 낫으로 마름의 모가지를 그대로 잘라버린 사람이며 형리의 심장부를 갈기갈기 난자한 사람이며 이방의 등판에 바람이 통하도록 구멍을 낸 사람이란 말인가. 정우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너무나 선량해 보였기 때문이다. 정우날이 안두령이 한 달 전쯤에 으흐 새놈들은 한결같이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 안두령이 그만 죽었구나. 정우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아름답고 우아하던 여인이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구나. 그는 갑자기 뜨거운 액체가 핑하니 자신이 두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자신이 발길을 이리로 잡아당기려더라니. 아, 이를 어쩌나. 자, 나를 빈소로 안내하시오. 정우는 떡새의 안내를 받아 산채본부로 들어갔다. 정문보초와 산채본부 사이에는 잔도와 천도가 많아서 그야말로 들어가기 어려웠다. 그리고 산채의 뒤는 도저히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너무나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그러니 산채는 천엄의 요새였다. 누구도 감히 산채를 정복하겠다고 나설 수 없을 듯 했다. 범시시상이 올 때까정 사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되어도 범시세상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아. 이시시상이 망하면 범시시상이 온다고 정감록이란 신통한 책에 씌어 있다면서요? 아니요. 이시 다음에 정시, 정시 다음에 조시, 조시 다음이 범시요. 그리고 한 가지 성씨가 몇백 년을 지배한다고 했으니 어느 천년에 그런 세상이 오겠소이까. 그래도 범시시상이 제일 먼저 올 것이요. 틀림이 없다니까요. 떡새라는 놈은 정호를 뒤따라오면서 계속 훌쩍거렸다. 홍자숙이 생시에 얼마나 졸개들을 위해 주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범대진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졸개들이 마음의 어머니 겸 연인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모양이다. 아니 이게 누군가? 김정우 선생이 아닌가? 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그래, 우리 산채 아주 들어오는 게디. 그럼 내래 부두령을 시키겠어. 정우는 졸개들을 물리치고 두령과 마주 앉았다.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두령은 가슴에 꺼지는 것과도 같은 한숨을 쉬었다. 아, 내래 김칫국부터 먼저 마셨소. 그러면 그렇지. 김정우 선생 같은 분이 무에 답답한 게 있어서 우리들이 산채에 들어오겠소이까. 그래도 참으로 감사하에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와의 관계를 의심받아 크게 혼이 났다는 말은 듣고 있었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일관화 습격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어. 어길준이란 놈의 심장을 꺼내서 갈기갈기 씹을 거요. 놈이 우리 산채를 친답시고 5만 가렴주고를 일삼고 있어. 김정우 선생의 배를 빼앗은 것도 결국 그런 이유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하결령 서린섭이가 예산내기가 아니오. 이놈들이 협동작전을 펴면 우리가 중과부적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작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요. 길에서 내래 지리산 패들과 지금 협동작전을 펴려고 아이놈들을 보내놨소이다. 금년간에 기별이 올 거요. 한 300명 정도의 날렵한 아이들이 보부상이 꼴을 하고 이리로 오기로 되어 있소이다. 맞아 죽은 전기타기와 춘부장 김바우 어른의 왼수를 기어코 갚고 말겠소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좀... 그나저나 김정우 선생, 우리 진아를 좀 만나두시오. 날이면 날마다 정우 선생을 생각하고 있소이다. 내래 참 딸아이가 탁해서 견딜 수가 없소이다. 선생이 우리 산채에 잠시 들른 것도 다 우리 진아 때문이 아니오. 역시 사람 마음은 이심전심이라 하지 않소이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진아를 위해서 어디를 가시든지 기별만은 꼭 좀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아는 죽고 말 것이오. 부탁하오. 진아 낭자가... 정호는 자신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조금 있으니 그녀가 살포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곤 큰 절을 했다. 아니 낭자 그러지 마시오. 내가 어찌 낭자의 큰 절을... 와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서 드리는 절이옵니다. 사양치 마소서. 어허, 정호 선생 큰 절을 받으시오. 그럼 얘기를 나누시구려. 범대지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큰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진아는 그대로 정호의 가슴팍 안으로 쓰러졌다. 정호 선생님, 소녀를 잊지 않으셨군요. 흐흐. 낭자, 내가 어찌 낭자를 잊을 수가 있었겠소.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님 빈소는 소녀가 인도에 드리리다 절 따라오소서.
진아는 정우의 품 안에서 벗어나 치맛꼬리를 사려잡고 앞장을 섰다. 구인이 빈소는 두령의 거처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덤 옆에 따로 지어져 있었다. 빈소가 차려진 방 옆에는 조그만 방이 따로 있어서 진아 낭자가 거처한다고 했다. 이 방은 소녀가 어머님을 지키는 초막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어머니를 여의고서 너무나 슬퍼 눈물만을 흘리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이 빈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소녀는 제대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니 정우는 만감이 엉키는 감격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익히 알아왔기에 오만정이 푹 뺀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묻혀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정성껏 제배해서 이해를 차렸다. 수북 차림이 지난 왕자는 무덤가를 천천히 돌았다. 고인의 그리움을 달래는 발걸음이었다. 상청에 납시어 향을 피워주소서. 진아는 정호를 상청으로 안내했다. 상청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짙은 향내가 풍겼다. 정호는 역시 상청에서 재배했다. 소녀의 방으로 드시어 잠시 차를 한 잔 드실 수 있을는지요? 그러지요. 정호가 안내된 방에는 달빛이 흘러들고 있었다. 방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는데 우리 달빛에 푸르고 투명한 반사광을 발했다. 방 한 구석에는 호롱불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호롱불 아래에는 몇 건의 서책이 놓여 있었다. 정호를 방으로 안내해서 들게 한 진아는 안채로 들어갔다. 부엌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거기서 차를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정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곤 다시금 눈을 뜨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